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종훈 팀장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 벨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명민준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제가 좀 진행을 맡게 됐고요. 사실 뭐 지금 너무나도 좀 불확실성한 그러한 시장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주말에 많은 분들께서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사실 시장,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저희 두 분과 모시고 저희 국내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창환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좀 빠르게 좀 들어가시죠. 예, 하창호 본부장님. 지금 시장이 어떨까요? 네, 뭐 일단은 시장의 흐름 자체는 금요일장에서 이제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었었던 그 지수 흐름까지는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에 어쨌든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외신과 IB 기관들에서의 너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수단에서는 좀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봤었던 키포인트는 뭐 부정적인 내용들도 많지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는 충분히 좀 들어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그 기관에서 연기금이 좀 핫하게 좀 담아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도 열심히 좀 방어를 들어가긴 하겠지만 지금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돌아서면 거기에 따른 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현선물 아직 백어데이션은 아닌데 베이스차가 별로 안 나서 여기서 변동 기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장중에 옵션 수급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상승과 하락 종목 수가 한 150 종목과 이제 하락이 2,200개, 2,300개에 육박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 초반에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만약에 수급적인 이탈이 좀 가속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좀 하방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그런 것들 염두하셔가지고 매매에 좀 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가 마이너스 1.78%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2.5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명민준 앵커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오늘 제가 오늘 하루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내일은 아마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뵈러 또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내일도 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자,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9%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정말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시장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정치와 경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또 뉴스로 정치에 관련해서도 많이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저희 오프닝 메일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또는 뭐 미국 시장 최근에 크게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요인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불확실이 확고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방향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같이 좀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정현 본부장님. 네네. 예,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복원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미리 빠졌기 때문에 하단이 그 무지막지하게 계속 내려가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탄핵 정국이 광범위한 영향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장기화를 지금 해봤자는 아니고 장기화 되더라도 대략적인 타임 프레임은 머릿속에 갇혀 있지 않나요? 뭐 1, 2개월이 아닐지언정 3개월, 6개월 지나면 이제 해결이 되든 하여튼 수습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중장기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한 주, 두 주, 한 달이 아니고 석 달, 넉 달을 보잖아요. 중장기로 본다면은 미리 빠진 주식 시장에서 과연 여기서 내팽개쳐 갈 것이냐 봤을 경우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이걸 기회로 노리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 힘겨루기가 결국은 이번 주에 정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난주는 기다림이 있었어요. 예. 물론 대다수의 민심은 탄핵을 해가지고 빨리 뭐 될 것처럼 됐었지만은 하여튼 그거는 그 바람대로 안 됐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그 실망감까지 나오면은 아마도 이번 주가 그 바닥을 지지는 최악의 그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군 야군 모군 간에 수습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 공감은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하고 이슈라 말이에요. 미리 빠졌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도 있고 예. 국민연금은 기회를 노린다기보다 방어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엄청나게 치고 받을 텐데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다음에 상단 이게 해결이 된다고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수습이 돼 나가는 것처럼 어떤 되더라도 이게 그 모든 펀더멘트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단은 이전에 생각했던 상단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많이 내려간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로 내년에 상당 부분을 지나갈 것 같다. 이게 더 이슈지. 예. 바닥이 여기서 뭐 100포인트 빠져야지 정상이고 150포인트 빠져 정상이고 50이면 충분하고 이런 거는 생각보다 아주 두려움보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업사이드를 상단을 하향할 수 있거나 예. 아니면 그 업사이드를 다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이것이 더 큰 이슈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코스피 PER 같은 경우에 지금 8.44배, 그러니까 역사적 저점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과거 제가 뉴스를 좀 보면 코스피 PER이 8배 수준인데 이게 2011년 당시에 또는 2018년 당시에 2번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듬해 때는 사실은 이게 반등이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뭐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의 이 여러 상황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 어느 정도 겪었었다라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근데 이게 뭐 어찌 보면은 1979년대 있었고 그 이후에 이러한 상황은 어찌 보면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불확실성으로 더 크게 다가오진 않을까. 물론 지금 저점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뭐 그런 뭐 불확실성이 좀 증폭되지 않을까. 네, 하창원 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불안감이 뭐 증폭될 수는 있죠. 네. 그게 이미 시장에 좀 녹아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적 저점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싸다는 거죠. 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뒷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보통 그렇게 PBR 수준이 특히나 선행 PBR이 9배 이하로 내려왔을 때 올라갈 확률은 87%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사야 되는 시점이 맞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겠죠. 예.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데 그러니까. 돈 없는데 뭘 사?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시면 사시는 게 맞는 구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 확률상 이때까지 우리나라 지수가 열리고 나서 그러니까 선행 PER을 하고 나서부터 9배 이하에서 그리고 환율이 1,400원 이상일 때에 복합적으로 붙었을 때 확률은 87%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네, 그래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PBR 수준이 8.44배면은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낮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공포가 좀 굉장히 과하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아마 연기금이 더 강하게 매수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앞에서 인트로에서 이제 외신과 IB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지만 공통적으로 나왔던 거는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다라는 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거예요. 싼데 예. 얘가 바로 안 올라가니까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아예 우리나라 증시가 글러먹었다라고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보면 조금만 손바뀜을 해본다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너무 급해요. 매일매일 뭔가 수익을 내야 되고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투자라는 게 꼭 그렇게 하시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6개월, 1년 정도는 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3년, 5년, 10년 계속 하실 수 있을까? 좀 못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낮은 구간에 있을 때는 장기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예. 장기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게끔 세팅을 잘 해놓는 게 중요하고 왜냐면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이게 1년 뒤에 올지 다시 2년 뒤에 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이 불과 몇 달 전에 2800선에 있었을 때 이렇게 포트 잘 짜놓으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했었죠. 왜? 그 올라가기 직전에도 2200대를 한번 갔었거든요. 예. 그때 포트 하신 분들은 그냥 분할 매도 계속해도 계속 수익이니까 예.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세팅 못 하신 분들은 결국엔 위에서 사시면은 다 트레이딩밖에 못 해요. 짧게 치고 가거나 아니면 산업을 정말 잘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과한 공포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 위치에서는 물려도 물량을 최대한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물려도 모아가는 게 낫지 않나? 네, 왜냐면 확률상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죠. 물론 이제 그거는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고 정치적인 이런 흐름들이 장기화된다라고 하시면 전체 포트 비중에서 국장 비중에 대한 비중 조절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죠.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100% 모두 다 몰빵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미국장이라는 대안도 있고, 근데 미국장도 지금 환율 1429원 부담되죠.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보면 좀 잘 믹스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중 조절만 잘 한다면 이번에 이 하락도 충분히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전재산 몰빵을 지금 당장 다 하시고 나중에 결과값이 당장 안 나오면 더 화를 내시거든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에 대한 믿음, 뭐 내가 국장을 너무 안 믿고 싶다, 그럼 뭐 10%만 하시고 그거 이제 수익금으로 내가 뭐 다른 환전을 조금 더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믹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데, 통계적으로만 놓게 보면은 사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제가 조금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 네. 이게 이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봉합이 돼야 되는 그 방향성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이 기간에 대한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봉합이 되고, 물론 하나의 합의가 하나로 일치되는 그러한 구간이 분명히 시장에서는 요구하고 있을 것인데, 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은 약간은 좀 불확실성이 좀 너무 많지 않나,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불확실성이 커야 사실 네. 변동성이 많아지는 많아지고. 거고, 제가 여기서 좀 이렇게 오프닝 벨, 클로징 벨에서 욕도 많이 먹지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변동성이 없으면 주식을 왜 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네. 변동성이 있어야 그 안에서 수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금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현금 많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닐 것 같잖아요. 내가 현금이 없다고 남이 현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충분히 주우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너무 위축되고 공포 국면으로 가기보다는 좀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좀 귀결이 된다. 그리고 예. 운영 기간 같은 경우는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6개월 뒤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 안이 고통스럽겠죠.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구간이 여러 가지 변동성이 크니까.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단기간의 성과를 노리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용 기간 자체를 너무 짧게, 애초에 플레이 자체를 짧게 안 잡고 시작을 하면은 마음이 급해질 이유도 없죠. 왜냐면 하락 이제 기간 자체를 만약에 한 달로 잡고 진행을 하면은 되게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어. 한 달 지났는데 오히려 떨어져요. 혹시 그럼 나 망했나? 큰일 났다. 내 시나리오 큰일 났네. 이렇게 되겠지만 애초에 6개월 잡고, 통계치도 6개월 기준으로 나오니까 6개월로 잡고 보면은 뭐 한 달 지나도 그러면 내가 현금 흐름을 더 창출해서 이거 더 살지 말지, 그런 좀 온화한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 어려운 이유는 짧은 시간에 더 옳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압박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근데 장기 투자로 넘어가고 이제 싸다라는 국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좋은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물론 굉장히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제 생각이니까요. 예. 네, 저는 어쨌든 그렇게 자, 생각하고 오늘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하창원 본부장님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강하게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오늘따라 하시는- 좀 강하게 말씀하신다. 그런가요? 예. 근데 뭐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제가 들리실 수도 약하게 있죠. 네. 약하게 말씀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을 좀 보게 되면 환율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일단은 예. 이게 리스크로 갈 것이냐는 그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환율하고 잘 말씀하시는데 예. CDS 프리미엄에 큰 변화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하락이 멈춰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일단 하 본부장님 하거나 제가 아까 더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사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엄청나게 제가 원래 탄핵 정부 이전에 갖고 있던 코스피 전망이 2350에서 2620이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에 뭐라 그러냐면은 예.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일단 2350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 야당이 포기하지 않고 그 민심이 그 이상 70%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350까지 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가 매수의 세력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왜 아까 지금 이제 앵커님 물어본 것처럼 왜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네. 우리가 6개월 얘기했는데 불과 3개월 전, 2개월 전에 그 3개월, 2개월 또는 한 주 뒤를 모르는 이 아사리판 전국에 아주 짜증이 난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8월 말에 9월 말에 몰랐고 9월 말에 10월 말에 몰랐고 12월 초에 12월 중순에 이 판국을 몰랐다는 거니까 니네들이 얘기하는 6개월 뒤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황적인 상황이 그게 공포를 더 자극하거나 예. 쉽게 돈이 안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 어쨌든 간에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민심이 요구하니까 시간 문제에 있을 때 제가 단언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믿는다면은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하지만은 이 투자하는 거는 우리나라 있는 민심 말고 외국인의 민심이 또 중요하잖아요.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민심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뭐로 나오냐면은 환율하고 CDS 프리미엄으로 나와요. 환율하고 CDS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스파이크를 하지 않으면은 네. 결국은 시간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전밤에 CDS가 엄청 오르거나 환율이 지금 오늘 1,400 한 후반대까지 치솟거나 예. 또 이번 주 며칠 사이에 예. 그런 게 아니면은 아마도 저점 부분에서 노리는 세력이 더 많을 수 있고 장을 극단적으로 안 보는 그 민심, 외국의 민심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고 나서 올라가는 거는 과거에 지난 정확히 8월부터 8, 9, 10, 11, 12가 한 달, 한 주가 달랐기 때문에 네. 그 신뢰가 잃은 건 그건 디스카운트지. 그 디스카운트는 8배 배수가 10대 10배 안 간다고요. 그것만 몇 시간 쓰면 돼요. 또 예. 올라갈 때 또 야 우리나라 해결됐다. 정권한테 해결됐다. 이렇게 단언하지 말라고. 그때 됐을 때 외국인들은 철저히 물을 거예요. 정권이 누가 바뀌든 뭐 하든 간에 니네가 투자가를 위해서 하고 니네 펀드멘트 반편하고 있어? 바닥은 아닌데 그럼 8.5, 8.8배에서 다시 깔 수도 있어요. 그걸 경계하라는 거지. 지금에서 아까 CDS하고 이게 환율이 극단전 아니면은 예. 이 힘의 균형은 결국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뭐 지금 두 본부장님께서 그래도 뭐 동일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태가 좀 어느 정도 봉합이 되고 어느 정도 지금 국내 증시가 좀 저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뭐 일부 수급이 좀 들어온다든지 네.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온다. 자,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의 이 사태가 봉합이 되고 일부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자체의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체력 자체가 과거와 정말 동일할까? 과거에 정말 저점에서 반등을 했었던 2011년과 예를 들어서 2018년의 그 당시와 지금의 한국의 어떤 펀더멘털이 비슷한 상황일까? 그 부분도 저는 사실상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경제 성장률이나 여러 이런 부분 봤을 때 과거와는 좀 다른 수치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가 될지 아니면은 일부 정말 중장기적으로 이게 하나의 완전한 저점이 될지도 우리는 좀 궁금할 수 있거든요. 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이제 그 신문에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뭐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이전의 금융 위기 때와 네. 현재가 이제 지수단의 이런 PBR 수준과 봤을 때 현재는 좀 다르다. 다르게 봐야 된다. 그 이유가 과거에는 뭐 반도체 랠리가 좀 지속이 됐었을 때고 또 중국의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좋았다가 좀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에서 뭐 반도체 물량을 늘린다거나 그런 쪽으로 이제 타격을 받으면 최근에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 반도체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는 흐름들이 나와요. 왜냐면 반도체가 원래 한 15%, 13%까지 비중이 떨어졌다가 지금 전체 수출 비중의 30%대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부수면 우리나라 경기가 부서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뭐 사실은 경제 분위기가 좋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면은 그거는 이제 그쪽 시각으로 보면은 사실 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더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는 거고 경기가 안 좋아도 싸다라는 인지가 높아지고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분명 반등은 나올 거예요. 대신에 이 이슈가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는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떠한 관점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는지에 따라서
그 해석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있다. 예를 들어서 수출입 쪽으로만 보면은 안 좋죠. 경제 성장 안 좋죠. 이거는 뭐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도 사실 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IB 기관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포트 비중도 더 줄이고 오히려 진입 시기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저의 관점은 항상 PBR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PBR 수치도 그 이제 기초 경제 체력이 떨어지면 떨어지긴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선행이잖아요. 12개월 그렇죠. 선행은 그런 것들 감안해서 내년에 PER을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행 PBR 수준과 현재 코스피 PBR 수준을 동시에 놓고 봐더라도 지금 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싸다라는 구간이 들어서면 저는 운용기간이 1년이 지나서 30%를 먹든 뭐 한 개월 만에 30% 먹든 똑같은 30%일 수 있지만 자금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예.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10%가 소형주의 10%랑 다르다는 다르죠. 얘기는 예.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오히려 내가 거치로 넣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해지가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사서 모으면 평단은 조금씩 더 내려갈 수 있고 물론 그게 마이너스가 당분간은 찍힐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사실 투자하자마자 다 돈 버는 거는 트레이딩의 영역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바라는 건 저는 조금 욕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기간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시각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현재 국면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예.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용 본부장님도 뭐 네. 같은 주제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드릴게요. 예. 제가 준비했던 거 네네네. 페이지 잠깐 넣어주시겠어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탄핵 정국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빨리 해결 안 되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 맞죠. 예. 두 번째 장기화 시 여기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화가 이번 달이야? 쇼부봐 우리 급하니까 아니면 아무리 물리적으로 하더라도 3개월 걸려? 아니야 뭐 진짜 뭔가 손바뀜이 크게 되고 그러려면 한 6개월 걸려? 거기에 따라 갖고 달라지는 거지.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네. 그거의 전망에 따라 갖고 상단을 얼마나 하향할 것이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탄핵 정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펀더멘틀적으로 그 미국이 왔다 갔다 하면 2,400원 이하는 한 번쯤 갈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핑계 대고 내려간 건데 윗단이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윗단이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6개월 내려봤을 때. 네. 6개월 뒤 우리 말하는 진짜 롱텀으로 봤을 때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네. 내년도 6월 이후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년 6월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명확한 총매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낮은 거 맞죠? 맞죠? 밸류에이션 안 낮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보고 뭐 여야가 뭐 극단의 대치를 가건 간에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거에 이견이 없죠. 근데 총매가 없었지. 명확한 총매는 뭐죠? 새로운 아까 정권을 잡으려는 그쪽에서 어쨌든 간에 외인 투자자 요구 사항을 지금보다는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성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 문제가 하야하고 탄핵하고 이거 떠나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되든 뭐가 됐든 간에 네네. 그러면 그렇게 요구에 부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구에 부응하는 게 뭐죠? 세 가지. 상법, 밸류업, 공매도. 상법, 예를 들어서 밸류업, 공매도.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많이 얘기 나왔더니 그런 거니까 이런 거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올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내년도 뭐 중후반 전후까지 주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땡길 수도 있겠고 그런 가능성이 지금의 촉매가 전혀 없고 불안한 심리하고 팽팽하게 어느 데 균형을 맞추느냐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펀더멘털을 봤을 때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이 연말 연초에 우리가 이게 아니더라도요. 그 수출은 반도체 포함해서 약간 성장이 내려가게 돼 있고 내년 2분기, 3분기 변화가 있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대중국 제재한 그 관세 그런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 맞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탄핵이 없더라도 저는 2,700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그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또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관하지 못한다. 그러면 펀더멘털 접근해야 되는데 아까 이런 거 중장기적으로 이런 거에 외인 요구에 완화시키고 뭐 하려면은 그럼 대표적인 게 금융주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여전히 AI 관련되는
주죠. AI 관련이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인지 아니면 전력 같은 그런 에너지 이슈인지 다르죠. LNG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저점 매수라도 뭐가 저점 매수가 먼저일 것인가.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제가 그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왔을 때 그때 얘기했어요. 수요일 날 덜 빠졌죠. 생각보다. 사실은 왕창 빠지길 바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치부합시다. 꼭 나쁜 사람한테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 예. 어차피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금방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거는 한 4, 5% 빠질 거다라는 게 공감됐어요. 사실은. 근데 안 빠졌죠. 맞아요. 그리고 반등하다 탄핵 될 거라 해서 금방 될 거라서. 탄핵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민심이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트리거가 안 되면은 미뤄질 수도 있거든요. 시간의 이슈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하냐면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감안했을 때 오늘까지 빠지고 합하면 제가 4, 5%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더 빠지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봐요. 근데 이게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하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고. 가봐야 아는 거고 데드캣 바운스로도 탈출할 구멍이라도 주는 게 낫지. 근데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가 낙관했던 금방 해결된다는 것 자체가 낙관이었고 이제는 정확한 게 아니고 좀 더 리얼리스트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지나친 공포는 사실은 주가에 많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누적된 게 있기 때문에 4, 5%면 옛날에 그 박근혜 노무현 옛날에 보면 정확히 모르지만 그 어느 시점에 한 4, 5% 빠지고 옆으로 한참 길은 기간 조정에 가고 올라왔거든요. 물론 펀더멘털이 안 떨어지면 기간 조정하고 나서 많이 안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런 걸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아침에 팍 빠질 때 대응을 이렇게 공포로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사실 너무 좀 답답하죠. 지금 뭐 코스피 제가 중간에 좀 보니까 또 마이너스 2%, 2.14% 하락하고 코스닥 3.76% 하락폭을 좀 더 키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창범 본부장님도 준비하신 뭐 있을까요? 뉴스? 뉴스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희 하창범 본부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일정 내 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이번 주 일정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어쨌든 글로벌 증시에 대한 동향을 좀 잘 체크하는 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 패드에서 이제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번 주 이제 CPI, PPI가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금요일 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농업 고용이 비트를 했죠.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은 85%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뭐 패드워치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중요한 건 좀 화요일일 것 같아요. 화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사느냐 마느냐가 결판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이미 그 이제 보고서에 SEC에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네, 지난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자산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들을 좀 보고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총에서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 만약에 투자를 하자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면 비트코인은 더욱더 전 세계 1위 이제 기업이 또 이제 또 하면은 전 스토리가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기술주에서도 이제 다른 애들도 다 저는 참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쪽에 대한 스토리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이제 코인과 AI가 같이 엮어서 이제 그 패권 전쟁을 하겠죠. 이 기술주들 사이에서도. 그런 스토리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신에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뭐 코인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수급이 코인 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예.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이 전체 시장에서도 좀 시장 점유율이 작잖아요. 작은 상황에서 코인 쪽으로 수급이 더 빨려 들어가면은 사실 조금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변동성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에 CPI, PPI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이 일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반응이 좀 과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맞춰서 일본에서 또 금리 인상 관련된 또 스토리가 나오고 있으면 이제 환율이 막 또 요동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꽤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요일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사실 이런
비상 개연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수급적인 흐름이 확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 개연 직전에는 선물의 대량 계약 매수가 있었고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조금 되게 아쉽게 됐죠. 그래서 이때 오히려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좀 확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이제 요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좀 저평가다 요런 단어를 썼는데 지금 시점이 완전 바닥이라는 소리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절대적인 가치가 싸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 비중을 더 세게 할지 적게 하실지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좀 나눠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어쨌든 금요일에 코스피 코스닥 정기 변경까지 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지금 낙폭이 좀 더 또 좀 뒤처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인 그런 기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는 뭐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뭐 탄핵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뭐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떤 방향성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에서 적용이 되는 것 같고 자 이게 지금 마지막이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는데 뭐 이거는 이번 주가 정말 하나의 관건이 되는 그런 주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미국 시장도 뭐 최근 들어서 뭐 국내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어찌 보면은 결국에 글로벌 방향성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뭐 트럼프 정권 뭐 정책적인 부분은 뭐 내년 봐야겠지만 지금의 미국 시장, 뭐 한국 시장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 AI 쪽하고 AI 쪽. 그냥 금융 쪽인데 한국은 금융에서 폭삭 지금 거꾸로 많이 뒤집막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결국은 똑같은 말씀인데 미국처럼 디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완화 그런 쪽으로 좀 간다는 것이 밸류업하고 연관되게 되면은 예. 그 파워는 남아 있다고 봐요. 근데 오늘 같은 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AI라든지 그 금융 밸류업 이런 쪽 정도를 중심으로 이제 잡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유감스럽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그런 주식이 라지캡이 당분간 힘을 받기 그러니까 장이 빠질 때 덜 빠지는 역할. 지금은 그것도 기묘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거 이상을 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아니더라도 중국 쪽에 그 경제가 아직 화박하는 게 아니고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이른바 얘기하는 HBM을 제외한 나머지 쪽의 수요는 안 좋고 생각보다 안 좋아요. 지난 한 넉 달 동안 누적으로 30% 이상 반도체가 빠진 상태거든요. 그게 3분기 실적, 4분기도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게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예. 나중에 반등이 일어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특히 몇 가지는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아까 상단도 제한된다는 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낙폭과대에서는 스트럭처리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아까 뭐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그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에 AI 소프트웨어는 미국에서도 괜찮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미국은 골드락스니까 뭐 큰 문제가 없고 다만 환율하고 이런 측면에서만 포트의 이슈만 되고 한국이 이슈인데 아까 제가 뭐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두 가지 섹터 정도 이렇게 하고 내수는 안 좋겠죠. 내수는 아마도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음에 뭐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분위기를 바꾸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내년에 성장률은 낮아질 거니까 역발상이야 좀 너무 멀리하지만 내년도 2분기 어느 시점에 추경이 됐던 무가 됐던 그 재정 정책을 확대를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스태틱을 지금부터 얘기하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안 좋으니까 내 수준은 그다음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좀 신인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우리를 보는 관점에 있어 갖고 좀 훼손된 거나 아니면 그거 된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제품의 수출주는 결국은 이게 지나가 나면 회복될 건데 오히려 내수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양면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그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의 여러 뭐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로보택시다 뭐다 뭐 이렇게 물론 지금의 한국 증시랑 좀 반대가 될 뭐 좀 결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일련의 하나의 그런 뉴스 때문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럼 개별적인 주식이었어요. 개별적인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충분히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예. 수급이 여유가 있을 것이냐 이거죠. 수급이 여유가 많을 것이냐. 아니 하나만 더 제가 질문 드린다면 지금 사실 12월 11일 12일 날에 이제 경제공작회의 뭐 중국에 따른 뭐 부양책 네.
뭐 이런 것들도 뭐 12월 달에 나올 것이다, 아닐 것이다, 뭐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 지금의 어떤 찬물에 좀 약간의 좀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못할 것 같아요. 아직 뚜렷한 게 없어 보이고요. 예. 하창호 본부장님도 마찬가지.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크게 기대 안 한다. 만약에 정말 반전이 나온다면은 조금 힘을 내줄 수 있는 동력으로는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쉽지 않죠. 왜냐면 이전에 뭐 10조 위안 이슈도 그러니까요. 너무 그냥 실망감으로 좀 뻗어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띄엄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없다. 그러한 어떤 그게 나올 수 있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그거에 대해서 만약 결과값이 좋아서 위안화에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이제 달러에 대한 또 영향을 주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만약에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는 항상 있었죠. 아, 항상 있었어요? 그럼요. 왜냐면 요즘에만 보여가지고 그 의지가. 중국은 어차피 5%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저는 중국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외길에서 달리고 있는 자전거인데 그 외길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쉴 데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는 낭떠러지예요. 전 그런 사태가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얘네는 멈추면 죽습니다. 그 약간 그 참치 같다고 해야 될까요? 참치 딱 숨 멈추면 이제 뜨거워져서 막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참치. 그래요? 그럼요. 몰랐어요. 네, 그래서 참치도 멈추면 그래서 예전에는 참치 고기를 많이 못 계속 움직이잖아. 네, 계속 움직이고 하는 것처럼 중국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지는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값이 안 좋으니까 얘네가 지금 좀 스토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걔네들도 봤을 때 분명히 중국이 미국한테 관세 받는 건 명확하잖아요. 얼마만큼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취임하고 그 반응을 보고 걔네들도 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무기가 있다. 그 위안화 절하한다든지 재정 정책을 확대하다든지 이런 것을 그 무기를 빨리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는 급하게 안 할 것 같아요. 1월 중순 뭐 1월 사스 그 취임하고 나서 반응 보고 걔네도 법하고 뭐하고 아니면 이규작티브 오더하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서 할 거라고. 아직 급하게 이렇게 막 선제적으로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 뭐 5% 그리고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편님 딱 원래 할 때 내년에 만약 경제 성장률의 목표를 진짜 5%를 어디 순간 그걸 던지면은 그 자체가 의지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최소한 0.5에서 0.8%포인트가 날아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5% 그런 관세가 영향이 있을까라는 강의들도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계획이 5%를 여전히 명시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가 다른 수단을 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러면 4.45밖에 안 되는 것도 불구하고 그래서 5%라는 그 명시적인 거는 이번엔 진짜 명시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의미 있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천명할 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경제성장 공학에서 그걸 천명할지 아니면 두루뭉쳐 넘어갈지 잘 모르는 거니까 너무 기대했다가 하는 거니까 좋게 하면 혹시라도 선물이 있을까? 그 정도로 반응하시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사실 많은 또 채팅창에 계신 분들께서 또 정치주들, 정치 관련주들 뭐 언급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뭐 안랩도 오늘 지금 한 20% 올라갔네요. 안랩도 20% 올라갔고 투표를 하셔서 20%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자리 지켜서 지키셔가지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정말 뭐 좀 답답하긴 한데 이게 지금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7%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여전히 좋지 않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안 빠져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네요.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 빼고 하면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네요. 삼성 하이닉스 왔다 갔다 안 빠지면은 좀 올라가고 또 빠지면은 더 빠지고 이런 패턴입니다. 자, 오늘 뭐 핵심적인 뭐 뉴스를 준비를 해주셨나요? 어떻게? 보통 합니다. 네, 일단 급하게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아요. 들고 왔습니다. 왜냐면 원래 뭐 오늘 그 어제 전달받는 거는 이제 진행으로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셨구나. 네, 물어보면 되니까. 그럼 제가 준비한 거 할까요? 네, 사진 먼저 하시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당황스러웠네. 제가 오고 나서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는데 뭐.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가 어려운 이유 정리를 해드릴게요. 준비하시는 동안. 일단 뻔한 얘기 같지만 네 가지인데요.
너무 나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PC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 부진. 근데 문제는 CXMT가 저가 공세. 겹쳐서 최악. 최악은 맞는데 1분기에 끝날지 2분기에 끝날지 가봐야 알음. 그럼 실적 전망은 요 측면에서는 요 측면 HBM 말고 요 측면에서는 다운사이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운사이드 반영하고 있고 지난 2주 동안에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의 이게 전망의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이 다 16만 원대 놀게 만드는 가장 큰 핵심이죠. 그럼 왜 수요가 안 좋았을까? 중국 경기 부진. 예. 그다음에 AI 탑재해가지고 팔라 그랬는데 AI 탑재한 온 디바이스 그런 거 미리 땡겼는데 재고로 쌓였어. 안 팔려. 이게 다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확대하면 내년도 2분기 정도에 온 디바이스 AI가 사람들이 어필을 해야 돼요. 그때 안 하면 그때도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 관세 이건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우려가 반영이 됐지 주가에. 이게 전망에 반영이 됐는지는 좀 까리까리해요. 중국이 관세를 막으면 자기네 팔라는 제품 여기는 가전이나 TV라든지 휴대폰, PC 이런 쪽에서 그 수요 자체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가격을 정가시키든지. 예. 근데 미국이 가격을 정가해서 높게 사주면 좋지만 관세 받으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위안화로 약세를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수요가 줄든지 수요가 줄든지 위안화 관세로 정가시키든지 아니 정가가 아니고 위안화 관세로 흡수하든지. 근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얘기가 두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 긍정적인 거는 결국은 블랙웰입니다. 블랙웰. 예, 역시 검은 게 좋아. 흑백에서 흑백 논리에서 흑이 좋아. 블랙웰이 레벨이 높아져서 블랙웰 300가 나오는 시점이 내년도 2분기에 제대로 변수가 되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왜? 이거는 메모리 용량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거 생산하려면 그 웨이퍼 투입을 더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일반 다른 D램에 대한 웨이퍼 투입이 더 줄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는 여전히 올해도 있지만 내년에도 있어요. 지금 사실 그 엔비디아 블랙웰 다음에 루빈이라는 그거는 내후년 거를 내년 바로 나오는데 내후년에 얘기된 걸 내년으로 앞당겨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게 네. 대만에서의 뉴스였죠. 대만에서의 뉴스. 네, 대만에서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왜냐면 그거는 HBM3 나오는 게 아니고 HBM4 얘기가 나오는 게 루빈이고 그렇죠. 26년도 예. 그걸 앞당겨지면은 그러면 HBM4가 빨라져야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하이닉스한테나 뭐 업체들은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죠. 물론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은. 예, 그건 둘째 문제고 그 전에 블랙웰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제대로 들어가는 게 2분기이기 때문에 예. 그 전까지 그러면 레거시 제품의 재고가 소진되고 난다면은 그러면 상반기 끝날 때쯤 되면은 이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플러스 요인인데 아직은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은 모른다는 측면에서 그런 거고 아까 말한 AI 쪽에서 온 디바이스 AI에 하게 되면은 휴대폰에 들어갈 때 메모리 용량을 어떻게 해주냐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매개 변수를 엄청 많이 늘린 정밀도를 요하는 버전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지만 28기가, 27기가, 28기가가 근데 이게 그렇게 정밀도를 낮추고 빠른 속도의 반응을 중심하게 되면 메모리 용량을 낮춰도 되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메모리 용량이 안 늘 수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를 700개가 아니고 100개 정도만 가진 그런 라이트 버전이 먼저 시장의 온디바이스 휴대폰으로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메모리 용량에 대한 기대치는 생각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이거 역시 불확실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애플이 갖고 있는 그 온디바이스 AI의 18.2가 12월 말에 나오고 18.4가 내년 3, 4월에 나오는데 18.4 내년 3, 4월에 나오는 그 휴대폰에 거기 업그레이드되는 OS 버전이 메모리 얼마나 어필되냐에 따라서 CD 버전입니다. CD 되는 거 따라갖고 내년도 하반기에 나오는 아이폰에 대한 선행 수요가 내년도 5월 달부터 영향을 미치면 내년도 2분기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시나리오예요. 근데 갈지 안 갈지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람들이 어떤 디바이스에 어필 당할 것인지 어떤 그 iOS가 실제 제공될 것인지 기다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게 지금 압도적으로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반도체 쪽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루비는 이겁니다. 앞당겨 달라는 건데 만약에 하이닉스도 앞당겨 줄 수 있을지는 가봐야 알아요. 근데 앞당겨달라는 이슈는 긍정적인데 이게 트루하면 삼성한테는 다소 불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HBM3E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뒤처질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삼성 하이닉스한테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단정 짓기도 못해요. 왜냐면 제품이 HBM4로 들어가면 16단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 하이브리드 본드가 들어가고 근데 적층에 대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한 단계 높아지기 때문에 과연 요구 받았다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는 그 내년도 한 1분기 또 가봐야지 아는 거죠. 수율적인 문제를. 네네네. 예. 그렇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좋은 거는 뭐 기본 수요가 좋다는 거 다 아시는 거고. 네.
XAI 그 저기 앨런 머스크 갖고 있는 이거 저기 AI 회사잖아. 이게 한 500억 달러 정도 가치 있다라는데 우리 오픈 AI가 1,500억 달러인데 이것도 한 3분의 1 가치가 있다는 회사인데 최근에 메모리를 엄청 넓혔어요. 메모리를 10배 아니고 100배. 100배? 10배로 확장했어요. 10배. 네. 10만 개가 아니고 100만 개라는데 이게 300억 달러만 되더라도 엔비디아의 한 분기 실적하고 비슷할 정도의 매출을 얘네한테부터 얻을 수 있다. 물론 3년에 걸쳐서 하는 거지만 이런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는 세석하기에 따라서 그래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이야기들은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관련된 HBM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뭐 그런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XAI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어떤 반도체 사이클을 좀 더 연장시키고 쭉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기본적인 있다. 바텀을 지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 긍정적인 요인이다. 수요가 있으니까 요구하는 거고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은 다른 문제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러나 버티니까 이 정도. PC나 뭐 온디바이스 이런 거에 대한 수요, 수요가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많이 없는 상황인데 저희 또 리싱크몰에서 예, 자, 그 와중에 잘 들어왔어요. 예, LG 그램 17 저도 선수 됐죠? 예. LG 그램 울트라 7 17인치를 네이버보다 더 싼 가격으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코어 i7 예, 현존 최고의 프로세서 램 32기가 예, 주식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보시면 자 SSD 2TB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핫딜 가격으로 정말 싸게 나왔다 보니까 지금 뭐 수량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20대 정도 자 있다고 하니까요. 자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오늘 뭐 시장 자체는 생각보다 낙폭이 뭐 물론 다른 작은 기업들은 정말 큰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반등을 주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네. 다른 2차 전지 기업들은 좀 많이 뭐 좀 주가가 좀 훼손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물론 큰 박스권 안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에 따른 뭐 투자 아이디어가 또 따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혹시? 엔솔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좀 많이 빠졌다가 예. 네, 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일단은 하방이 최근에 좀 나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이 예.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패닉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핵심인데 패닉이 생길 정도의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뭐 테슬라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약진이 국내 2차 전지에게는 부정적으로 앞으로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가 요즘에 모델 값을 자꾸 떨어뜨리고 있고 마진을 떨어뜨리니까 이제 이렇게 셀이라든지 뭐 에너지 저장 장치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압박을 줄 수 있고 당연히 단가적으로 가격적인, 예, 가격적인 압박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Q가 안 나온 상황에서 P가 흔들리면은 산업적으로는 되게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최대 수혜주는 전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 좋게 보시면 전 테슬라를 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꽤 오랜 기간 해오고는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이 2차 전지는 지금 더 때려 맞을 게 별로 없어요. IRA 법안도 좀 많이 맞았죠. 뭐 캐즘 지겹도록 듣고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한 주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이제 정권이 들어와서 IRA에 대한 얘기가 스토리가 좀 바뀐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플러스 알파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반전의 미를 노려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LG엔솔은 연기금이 많이 산 종목입니다. 연기금이 많이 산 종목? 네.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시점에서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는 쪽은 그래도 안정적인 주가 추이를 가질 확률이 꽤 높아요.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 쫙 담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집니다. 삼성전자도 뭐 스토리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최근에 조금 팔긴 했지만 요 보시면은 연기금이 계속 막 사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런 쪽도 별로 안 떨어져요.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딱 100원, 200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서 지금 어쨌든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쪽이어서 예. 물론 뭐 이렇게 보시면은 만약에 연기금은 사는데 외국인들이 막 팔아요.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죠. 그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인데 네.
근데 저 주가가 이제 많이 크게 좀 빠졌으니까. 그렇죠. 예,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에 좀 달려 있지 않나. 뭐 이 생각 들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기류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큰 물줄기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기관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담았었던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굉장히 바텀 피싱을 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은 결과적으로 가격 지지가 어느 정도 나왔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업황이 좀 바뀌거나 좋은 스토리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엔터, 뭐 컨텐츠, 뭐 이런 쪽이었거든요. 최근에 바텀 피싱 하는 산업군들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불안한 시국에 이렇게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디펜스를 해주는 산업군들이나 종목군들은 주가가 굉장히 좀 탄탄할 수 있죠. 어쨌든 투매 부분도 좀 덜 나올 거고 기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아 그래 뭐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뭐 다 파는 거잖아요. 지금 다 팔고 있으니까 그건 공통이라고 치고 그래도 기간이 좀 사주니까 버티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다 좋은데 예. 아까 삼성에서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오늘 네. 버티는 종목을 오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들어간 게 아니다. 버티는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상단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게 사갈춤 버티는 종목들은 나중에 올라갈 때 더 못 갈 수도 있어요. 혹시 이런 거 없을까요? 혹시 오늘 정도면 야 진짜 이거 한 마이너스 10% 가야 될 종목이 예를 들면 어떤 한 종목이 있는데 큰 종목이 오늘 생각보다 좀 방어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이 정도면은 다 반영한 부분이 아닐까? 저점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 10%씩 빠질 거라 예상을 했었어요. 너무나도 이제 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탄력이 반대 탄력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사고 싶은 생각을 예. 좀 미루거나 예. 덜 사거나 그런 게 맞지요. 알겠습니다. 참 이게. 근데 이제 네. 그렇게 웃겨요. 만약에 이번 주만 지나면 또 다음 주 월요일은 완전히 다른 세상일 겁니다. 라는 식으로 만약에 극단적으로 베팅을 하신다면 할 말이 없는 거고 예. 그런 걸 누구한테 답을 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빠진데 덜 빠졌다. 근데 미리 똑같이 생각을 했다. 그러면 뭐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덜 빠졌으면 덜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쵸? 맞아요. 예. 그럼 본부장님, 제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업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뭐 정치적 변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너무나도 난무한 상황이긴 한데 이 증시에서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완전 저점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술적으로 이 증시가 완전히 반등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뭐 예를 들면 뭐 거래 대금이 될 수도 있고 거래량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모든 시장에 뭐 20조 원이 넘는 거래량이 뭐 터졌다든지 양시장 합쳐서 뭐 아니면은 뭐 과거보다 뭔가 다른 어떤 시그널이 있으면 이거는 뭔가 정세가 조금 좋진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뭔가의 반등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각자가 보시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예. 뭐 하창호 본부장님 먼저 혹시 보시는 게 있으시면. 네, 저는 뭐 파생에 대한 수급과 그다음에 파생에 대한 결국엔 수급. 이제 그게 외국인 수급의 대량 매수겠죠. 예. 외국인 수급이 명확하게 돌아서는 그림이 7월 달 들어와서부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매월 외국인 투자 동향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팔고 있어서 예. 그런 쪽에서 뭔가 좀 주요 지역 대표적으로 미주나 뭐 유럽 지역에서 턴을 확실하게 해주면서 대량의 매수세가 이전 연초처럼 들어오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면은 뭐 그건 너무 좋은 대세 상승의 초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거래 대금은 뭐 연기금이 아무리 수비를 해주든 개인이 아무리 사든 결국엔 수급은 제한적이고 그 수급을 채우는 이제 공급소가 결국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키는 외국인이 갖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언급도 드리고 있고, 그래서 큰 물질기가 지금 다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끊기고 거기에 따라 이제 수급의 전환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수급의 전환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장훈 본부장님 수급이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이 뭘 보고 그거를 할까 이러는 건데요. 여야가 일단 만나면은 시그널로 볼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여야가 만나면 안 만나면요? 안 만나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계속? 아니면 그 극단의 대치를 더 갈 수도 있겠죠. 예. 이번 주에도 만약에 실패하면은 그 민심에 실패하면은 그 극단적인 대치로 더 간다고 보여야 되는 건데 예. 그럴지 안 그럴지 또는 다음 주에도 관계없이 하는 거는 결국은 만나서
풀려면 상대가 있는 거고 이 모든 스타트가 상대가 있는데 상대를 인정 안 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가게 된 전체적인 사회 정치적 풍토와 그 책임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거니까 지금도 해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야 된다. 네, 만나야 되는데 그를 압박과 압력에 의해서 만나는 방법이 있고 뭔가 서로 간에 이제 그렇대 타협은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거에 공감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이 그걸 허용할지 아니면 또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넛지에 의해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되면은 아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이게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떤 결과로 나오더라도 다음에도 똑같은 패턴의 그 방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패턴으로 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옵사이드는 그걸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정책이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바텀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정책도 가급적이면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한쪽이 우세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좀 나중에 이상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나겠다는 자체가 이루어진다면 달라지겠죠.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주문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극적으로 이게 이제 볼까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 볼게요. 마지막으로 12월 3일이 뭐죠? 12월 3일? 예. 역사적인 날이네. 역사적인 날이죠. 예. 2,500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네.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목이다. 라고 봅니다. 상당 기간 상당 기간 오기다. 펀더멘트는 무너졌어요. 펀더멘트 무너졌다.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이 탄핵 전국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펀더멘트는 사실은 저는 펀더멘트를 가지고도 2,400 이하 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2,400 이하 확 빠진 거잖아요. 더 안 빠지길 바라고 그럴 가치까지는 아니라 보지만 올라오는 거는 아까 근본적으로는 그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내수 무너질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기술적인 우리 펀더멘트 회사 잘한 거는 버티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이거 끌어올리는 건 2,500 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 이상 가려면은 환율이 아까 말한 것처럼 1,300대까지 가거나 아니면 1,400 이하 가거나 1,300 한 60, 70 국채 수익률이 4% 이내로 가거나 그다음에 이익이 다 올라오거나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내려가고 올라와야 되는 거 이익이 업사이드가 올라오고 세 가지 다 돼야지 2,570, 2,600을 바라봅니다. 쉽게 2,700 얘기하는데 우리가 2,700이 언제나 생각해 보세요. 8월 23일 날 우리가 3.8하고 1,330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망 이럴 때 우리가 2,700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500 이하 2,300 내려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건 맞지만은 올라가는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GDP하고 우리가 동행하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저점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10년물 국채 그리고 결국엔 또 환율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니까 CDS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극단 올라가거나 환율이 1,480 안 되면은 이게 무작정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고 중국에서 부양조선 나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만약에 40조, 30조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게 빨리 2,600, 700으로 갈 거라고 희망을 갖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빨리 거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아시고 더 탄력 있거나 더 확실한 종목으로 너무 많이 사시는 게 아니고 나눠서 아까 대표님 우리 이제 본원님께서 얘기하죠 나눠서 사실 필요가 있다. 아까 10% 빠져야 되는데 뭐 7.5% 빠졌다. 그거 살 수 있겠지. 10% 빠져야 되는데 더 버텨갖고 3.5% 빠진다. 그럼 그날 들어가기로 한 거는 미루는 게 맞죠. 다른 쪽에서 빠진 종목을 사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1시간 동안 저는 명민주 앵커를 대신해서 뭐 여러 가지 제 사심도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게 앵커의 맛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앵커를 노리고 있어. 가위바위보에 앵커. 물어보고 싶잖아. 남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같이 밥 먹을 시간도 많이 없고. 맞아요. 이 자리 아니면 또 언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자, 오늘 하루 스페셜로 제가 또 명민준 앵커보다 더 잘하면 좀 큰일 나니까 오늘 뭐 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삼포TV 오프닝 벨 라이브 또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내일 또 명민준 앵커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뵐 수 있기 때문에 내일도 또 오셔서 우리 또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 전망, 또 시장에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고 저녁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죠 또. 정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오프닝벨 라이브에서 또 실시간 업데이트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